안녕하십니까? 역사 속 거대한 흐름을 탐사하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 속에는 문명을 단순한 개혁이 아닌 완전히 리셋시켜버린 거대한 패턴이 5번 존재했습니다. 이 리셋은 초인플레이션, 국가 차원의 부채 탕감, 혹은 전쟁이라는 3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모든 빚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서기 33년의 고대 로마, 1347년의 중세 유럽,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923년의 바이마르 공화국, 그리고 1953년의 전후 유럽까지 5번의 사건, 5가지 다른 방식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부채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단 하나의 결말을 향해 정확히 동일한 6단계의 순서를 밟았습니다. 매번 위기가 닥치기 전 사람들은 빚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반드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함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역사는 수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빚은 예외 없이 사라졌고 그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오늘날의 억만장자들이 아마추어처럼 보일 정도의 거대한 부의 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전 세계의 총부채는 세계 총생산의 335%에 달하는 30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도달했습니다. 연간 90조 달러를 벌어들이는 지구가 300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혼자서만 국가부채가 36조 달러에 이릅니다. 학자금 대출 1조 7천억 달러, 자동차 할부 1조 6천억 달러, 신용카드 빚 1조 2천억 달러, 기업 부채 11조 달러. 이 모든 것을 갚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5번이나 반복되었던 6단계 패턴의 정확히 3번째 단계 위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4, 5, 6단계가 마치 메트로놈처럼 정확한 박자로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다가올 리셋이 화폐를 파괴하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올 것인가, 채권자들을 파산시키는 정부 주도의 부채 탕감으로 올 것인가, 혹은 시스템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빚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전쟁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패턴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과거 5번의 리셋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지금 이 순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저축한 모든 돈, 당신이 지고 있는 모든 빚, 당신이 소유했다고 믿는 모든 자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부채 탕감, 즉 주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선택이 아닌 필연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 필연성의 문제입니다. 주빌리란 특정 시점에 사회 전체의 빚을 대규모로 없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관대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빚이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빚이 사라지거나 경제가 사라지거나 빚은 미래의 생산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당신이 1억 원을 빌릴 때 당신은 미래에 1억 원과 이자를 갚을 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36조 달러를 빌릴 때 미래의 납세자들이 그 돈을 갚을 만큼 생산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빚이 경제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고 이자 지불이 모든 성장을 집어삼키고 낡은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야 하는 순간 시스템은 폰지 사기, 즉 다단계 금융 사기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모든 폰지 사기가 그렇듯 결국에는 붕괴합니다. 수학은 간단합니다. 세계 GDP가 90조 달러이고
매년 3% 성장한다면 연간 7조 달러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됩니다. 하지만 세계 부채는 300조 달러입니다. 평균 이자율을 단 3%로만 잡아도 연간 이자 지급액은 9조 달러에 달합니다. 경제는 7조 달러를 버는데 빚은 9조 달러를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빚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이나 재융자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이것이 단 3가지 방식으로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첫째, 초인플레이션.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 빚은 가치 없는 화폐로 상환되고 채권자와 저축가들은 파산합니다. 둘째, 주빌리. 정부가 빚의 소멸을 선언합니다. 채권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 채무자들은 해방되지만 금융 시스템은 붕괴 후 재건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쟁. 대규모의 물리적 자본 파괴와 수백만 명의 죽음 속에서 빚은 집행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역사상 모든 부채 위기는 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해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제 매번 이 파국적인 결말로 이어졌던 6단계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신용 팽창이 만들어내는 번영의 환상. 모든 부채 위기는 쉬운 신용, 즉 값싼 대출이 번영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빌려 소비하고 경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는 이 성장을 가리키며 빚이 생산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번영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빌려온 시간일 뿐입니다. 고대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로마의 신용시장은 폭발했습니다. 귀족들은 평민들에게, 상인들에게, 심지어 다른 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원로원은 빚으로 자금을 조달한 대규모 공공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수도교, 도로, 공회당이 모두 신용으로 지어졌습니다. 로마의 엘리트들은 검투사 경기를 열기 위해 관직을 얻기 위한 뇌물을 주기 위해 빚을 냈습니다. 경제는 호황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은 소비를 위한 빚이었습니다. 중세 유럽, 이탈리아의 은행 가문들은 왕, 귀족, 심지어 교회에까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자금 대부분은 이탈리아 은행의 대출로 충당되었습니다. 교역은 번성했고 대성당 건설이 가속화되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부채가 GDP의 250%를 초과하다. 어느 시점에 빚은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경제학자들은 임계점을 총부채가 GDP의 약 250%가 되는 지점으로 봅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면 생산적인 투자에 쓰여야 할 자원이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소모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대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로마의 민간 부채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수백만 세스테르티우스의 빚을 졌고 부유한 가문들조차 서류상으로는 파산 상태였습니다. 바이마르 독일,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부채는 전쟁 배상금까지 합쳐 GDP의 400%를 넘어섰습니다. 연간 GDP가 300억 마르크에 불과한데 배상금만 1320억 골드마르크였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현대 세계 경제,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 부채는 GDP의 250%에 도달했고 빚을 줄이는 대신 각국 정부는 더 많은 빚을 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세계 부채는 GDP의 350%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2단계의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이자 지급이 모든 성장을 집어삼키다.
이 단계에서 수학적 진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새로운 경제 성장분 전체를 잠식할 때 시스템은 부채에 더대 갇히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직전 프랑스 정부는 세수의 60%를 오직 이자를 갚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국방도 행정도 아닌 오직 이자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현대 세계 경제, 현재 미국은 국방 예산보다 많은 연간 약 1조 달러를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경제가 창출하는 모든 새로운 가치가 낡은 빚의 이자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시스템이 수학적으로 상환 불가능해지다. 이것은 인식의 단계입니다. 수학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빚이 결코 상환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들은 상환을 요구하고 채무자들은 채무 불이행을 시작하며 시스템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고대 로마의 엘리트 계층이 파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보다 빚이 더 많았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직전 재무장관이 국가 재정장부를 공개하자 모든 국민이 프랑스가 군대와 정부를 없애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파산했습니다. 현대 세계 경제, 계산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재의 부채 수준이 상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 부채를 갚으려면 연간 1조 달러의 이자를 내면서 동시에 36년 동안 매년 1조 달러의 재정 흑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50%의 세금 인상이나 70%의 지출 삭감을 의미하는데 둘 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에 혹독했던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당시 우리는 개인과 국가 모두가 빚의 무게에 짓눌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 규모가 전 지구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리셋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다. 모두가 빚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리셋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형성됩니다. 채무자들은 빚 탕감을,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자산 보호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두 불가능한 입장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 평민들은 부채 탕감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켰고 채권자인 귀족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로원은 마비되었습니다. 바이마르 독일, 국민들은 정부의 전쟁 배상금 지불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공산당과 나치당은 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얻었습니다. 현대 세계 경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좌파와 우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부채 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부유세 도입, 양적 완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 압력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5단계는 바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초인플레이션, 주빌리, 혹은 전쟁을 통한 리셋.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빚이 상환이 아닌 파괴를 통해 제거되는 단계입니다. 고대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는 국고에서 1억 세스테르티우스를 풀어 채무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빚을 떠안은 것입니다. 이후 로마 황제들은 은화의 은 함량을 줄이는 화폐가치 절하를 통해 빚을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버렸습니다. 중세 유럽,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0에서 50%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죽었고 노동력이 희소해지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임금이 올랐습니다. 빚은 정책이 아닌
대재앙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혁명 정부는 교회 땅을 담보로 아시냐라는 지폐를 발행하여 빚을 갚았지만 곧 무분별하게 찍어내면서 99%의 가치를 잃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바이마르 독일, 1달러가 4조 2천억 마르크의 가치를 갖게 되는 역사상 최악의 초인플레이션으로 모든 저축과 빚이 사라졌습니다. 중산층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전후 유럽, 런던 부채 협정을 통해 연합국은 서독의 빚 절반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바이마르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이성적인 주빌리였습니다. 이 6단계 패턴을 오늘날에 대입해 봅시다. 1단계, 신용 팽창, 완료. 2단계, 부채 250% 초과, 완료. 3단계, 이자가 성장 잠식, 현재 진행 중. 4단계, 수학적 상환 불능, 인식 확산 중. 5단계, 정치적 리셋 압력, 형성 중. 6단계, 리셋, 다가오는 미래. 역사는 3단계에 진입한 후 3년에서 7년 안에 6단계가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2020년에 3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리셋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2027년 이전에 본격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리셋은 어떤 형태일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초인플레이션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급격하게 오진 않겠지만 연십에서 20%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10년간 지속되는 형태일 것입니다. 정부는 빚을 갚는다는 명목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빚의 실질 가치를 없애버립니다. 저축가와 연금수급자는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거대한 리셋의 시기에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부를 잃습니다. 첫째, 저축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현금의 구매력이 파괴됩니다. 은행에 있는 1억 원이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의 가치밖에 못하게 됩니다. 둘째, 고정 수입입니다. 연금이나 고정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2배로 오릅니다. 셋째, 채권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을 산 사람은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승자도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입니다. 특히 고정금리 빚을 진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소득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오르는데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물 자산 소유자입니다. 부동산, 원자재, 금, 그리고 생산적인 사업체는 화폐 리셋에서 살아남습니다. 집은 그 가치가 달러로 표시되든 원화로 표시되든 그 유용성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승자는 이 패턴을 미리 보고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현금 보유를 최소화하십시오.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자산입니다. 3대 6개월치 비상금만 남겨두십시오. 둘째, 실물 자산으로 전환하십시오.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 금이나 은과 같은 기금속, 혹은 현금 흐름이 좋은 사업체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략적인 부채를 고려하십시오. 인플레이션이 연 10% 이상으로 예상될 때 30년 만기 고정금리 6%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질 돈을 빌려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5번 빚은 상환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고 5번 리셋되었습니다. 매번 방법은 달랐지만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신용 팽창에서 부채 소멸까지의 6단계. 그리고 매번 그 패턴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미리 대비했습니다. 그들은 실물 자산을 보유했고
채권자가 되기를 피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이들이 모든 것을 잃는 동안 살아남았고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단계에서 4, 5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6단계는 반드시 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 그것을 인식하고 행동할 것입니까? 아니면 리셋이 닥쳤을 때 여전히 현금과 채권, 그리고 예금 통장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까? 역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은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수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로, 저축가에게서 실물 자산 소유자에게로 이전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통찰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부디 지혜롭게 준비하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